3%에 나오셔서 금리 인상 이제 나는 끝났다고 본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되게 반가웠는데 그 근거도 되게 뭔가 설득력이 되게 있었어요. 그 얘기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최근에 있었던 연준의 FOMC 회의를 보게 되면은 그때 썼던 이제 표현들, 뭐 성명서에 나왔던 표현들이 2006년에 그것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때 당시에도 17차례 금리를 인상을 하다가 2006년 6월 달에 마지막으로 인상을 한 후에 그 뒤부터는 동결 기간을 1년 이상 끌고 갔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구체적인 그 단어들의 조합의 변화, 요런 게 사실 연준은 이제 저 책에도 나오지만은 단어를 하나하나 쓸 때도 굉장히 신중하게 사용을 합니다. 근데 그 단어들이 어떻게 변했냐를 보니 2006년대에 금리 인상을 이제 중단을 딱 할 때 그때에 썼었던 단어들을 그대로 이번에도 변화를 시켜서 이렇게 이번 회의에서 성명서에서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번에도 그러면은 요런 거를 써가지고서 시장에다가 우리가 이제 금리 인상을 종료를 한다라는 것, 요거를 좀 알리려고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서 2006년도 사례를 보면은요, 처음에는 금리를 계속 인상해 나갈 때에는 이제 정해진 속도 해가지고 measured pace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근데 이번 2023년도를 보게 되면 그게 ongoing increase라는 단어하고 이제 거의 비슷한 뜻으로 쓰입니다. 근데 그 뒤에 본인들이 이제는 금리 인상을 서서히 최종 금리가 거의 다가왔어 라는 거를 알리려고 할 때에 그 단어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냐 하면은 앞서 썼었던 그 단어들을 없애고요. 그 다음에 further policy firming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그게 2006년도에도 그랬고 2023년도에도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가지고서 여기까지에는 앞에 보면은 이제 위원회에서 예상하기로는 이라는 표현으로 시작해서 추가적인 약간의 정책의 필요성 이렇게 이제 문장이 진행되는 거거든요 원래. 근데 마지막으로 금리를 올렸던 2006년 6월 달에는 앞서 위원회가 예상하기로는 이라는 게 빠져버리고요. 금리 향후의 정책의 범위 그리고 추가적인 금리, 추가적인 정책 이런 식으로 이제 extent라는 단어하고 그 다음에 그 policy firming에서 이게 조금 강도가 낮아집니다. 표현의 수위가. 근데 이번에도 보게 되면은 문장의 구조가 그렇게 이제 범위라는 거, 그 다음에 추가적인 이런 걸로 이제 수위가 또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거의 비슷하다 이고 실제 그 증거가 나오는 거는 그 이제 당시에는 벤 버냉키가 연준 의장이었습니다. 근데 벤 버냉키 의장이 본인의 회고록에 쓰기를 그때 당시 2006년 6월 달에 그 표현을 쓰면서 속내는 어땠냐면은 사실 우리는 그때 금리 인상 중단을 마음먹었다. 그런데 혹시나 나중에 뭐 이제 데이터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는요. 그러니 완전히 멈춘다라고 표현하기도 싫었고 그렇다고 완전히 다음번에 올린다는 표현도 하기 싫었다. 그래서 그렇게 썼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 속마음은 이제 더 이상 인플레이션이나 뭐 고용 이런 게 아주 독특한 숫자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제 더 이상은 인상을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할 때 그런 표현 쓴다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된 거고요. 근데 이번에도 그게 나왔으니 우리가 인상 중단을 되게 원하는 거 아니냐. 이고 실제로 그러다 보니 이거를 이제 뭐 이제 그 전문가들은 알 거잖아요. 그래서 FOMC 회의하고 나서 첫 번째 기자단 기자회견 첫 번째 질문이 성명서가 바뀌었는데 이게 유의미한 거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파월 의장이 그거는 굉장히 유의미한 거다라고 해서 쐐기를 이제 박아버렸습니다. 기자들도 눈치가 되게 빨랐던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책 얘기부터 이제 들어가 보면 책에서 당연히 인플레이션부터 말씀을 시작해 주시는데 코로나 이전에 디플레 세상에서 지금 인플레 세상을 넘어오는 얘기 해주시는데 간단히 좀 설명을 해주시면 전체적인 그림을 보는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 사실 정말 지금은 믿기가 어렵겠지만은 코로나 이전에는 오히려 디플레이션의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큰 인플레 때문에 걱정인데 그래서 오죽하면은 코로나 직전에만 해도 파월 의장이 지금의 이 인플레 심리 너무 낮은 것이 불편하다라는 표현을 했을 정도고요. 그다음 지금은 백악관으로 들어간 당시에는 이제 그 부의장이었던 라이 브레이나드 같은 경우에도 연준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 하면은 이거 우리가 인플레 심리를 살려내려면 인플레 목표를 올리는 게 적합할 것 같다 해서
2.5에서 3%로 올리자라는 과격한 주장을 했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엔 디플레 심리가 되게 강했었는데 그렇게 된 이유는 이제 몇 가지가 있겠지만은 제일 대표적으로는 제 생각에는 두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유가가 많이 하락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책에서도 이런 이제 순환이 사라지게 된 시기.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는 인플레도 안 왔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막 성장주가 엄청나게 좋았었던 계속 승자가 됐던 시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시기가 온 것이 2014년도에서부터거든요. 근데 그때가 뭐냐면 미국에서 쉐일 오일이 대규모로 개발이 되면서 유가가 엄청나게 안정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자체가 하나 영향을 줬던 것 같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어떤 게 있냐면은 결국에는 이 빅테크 기업들 IT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원래의 순환이라는 거, 그 다음에 뭐 인플레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오려고 하면은 뭔가가 수요 공급이 부러져야지 서로 간에 아기가 안 맞아야 오거든요. 근데 그때에는 이 IT의 발달로 너무나도 효율적으로 그 매칭을 시켜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재고 사이클도 안 오고, 근데 유가는 좀 내려갔고 하다 보니 아주 물가가 안정적으로 뭐 더없이 편안한 세상이 왔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디플레적이었던 게 심했던 것 같고요. 근데 코로나라는 사태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사태였잖아요. 그리고 초기에만 해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언제까지 마스크를 써야 할지 거리 두기를 해야 될지 감이 없었던, 그러다 보니까는 초반에는 너무나 겁을 먹어가지고서 돈은 엄청나게 많이 풀고 반대로 재고는 아무도 가지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이후에는 생각보다 세상이 괜찮네 하니 물건이 잘 팔린다 싶어서 재고도 좀 쌓아야 되겠고, 그러니까 주문이 느니까는 경기가 또 좋아지는 게 있죠. 거기에다가 돈이 이미 너무 많이 풀려 있으니 그게 또 경기를 화랑으로 이끌어 버리다 보니까 원래 같으면은 인플레가 이렇게까지 안 왔을 것 같아요. 근데 요 두 요인이 동시에 겹쳐버리다 보니까는 인플레이션이 아주 높게 또 발생을 하게 된 그런 것이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그 시기들을 최근 몇 년 동안 극단적인 그런 냉탕 온탕을 뭐 이런 이유 때문에 경험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변할 때 연준의 매크로 정책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복기하면서 앞으로의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책에서도 군데군데서 느끼시겠지만은 연준에 대해 가지고서 과연 연준이 현상 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그게 이제 연준을 파악하는 데 기준이 된다라는 말씀을 이제 계속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은 초기에는 대응이 뭔가 이제 세상이 망할 것 같으니까는 돈을 많이 풀고 그거는 이제 너무나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였고 적절한 정책이었죠. 근데 그 뒤에는 사실은 이제는 인플레 심리가 굉장히 많이 살아날 수도 있는 건데 상황을 오판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서 이때쯤에는 더 빨리 긴축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실기를 했다라는 거죠. 여러 데이터는 높은 인플레가 올 것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렇게 되어버리면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연준에 맞서 싸우지 말아라 라는 말을 많이들 하지만은 우리가 볼 때 연준이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며 그때 이제 연준에 맞서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연준이 쓰고 있는 정책을 우리가 평가돼 볼 수 있는 거죠. 저게 옳은 정책인지 나쁜 정책, 이제 옳지 않은 정책인지를.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맨 처음에 생각을 하고서 연준을 바라봤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때에는 이제 제대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는 괜찮을 것 같고 이때는 대응이 미흡하니까는 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식의 이제 예측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뭐 투자를 오랫동안 했던 분이라면 코로나19 전후로 있었던 이 폭등과 폭락이 그렇게 낯설지만 않았을 텐데요. 근데 많이 처음으로 접했을 것 같습니다. 뭐 갑자기 지수가 급등했을 때 주변에 돈 버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타버렸습니다. 근데 뭐 그때도 제가 봤던 인상적이었던 게 코스피 막 3,800 간다, 막 10만 전자 간다 이랬잖아요. 막 그때 많이 개인들이 들어왔을 텐데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완전 뭐 계단식 하락이 계속 진행이 되었잖아요. 이번 그 코로나19 때 이 개인의 매도 심리와 왜 또 지수는 약간 반대로 흘렀는지 이런 거를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많은 분들께서 이번은 다르지 않을까라는 말씀들을 하셨었어요.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들도 뭐 유튜브나 아니면 여러 전문가들이 개인 투자자하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아주 밀접하게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예전에는 없었잖아요.
근데 이번 증시에서는 그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니 이 정도로 정부의 어떻게 보면 그 시차나 벽이 다 허물어졌는데 또 같은 일이 반복이 될까인데 제 생각에는 왜 반복이 됐을까라고 해보면은 결국은 탐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정보 비대칭이 있을 때도 탐욕이 있었고 지금도 탐욕이 있고 그 탐욕 때문에 사실 알고 보면은 지금부터는 더 오르기가 어려운데도 올랐으면 하는 심리 때문에 사고 있었던 거고 가령 예를 들어 여기서 더 빠지기는 어려운데도 공포에 질려버리는 그땐 반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저는 왜 순환이라는 것이 발생을 할까? 그것도 역시나 이제 앞부분에 적어두기는 했었는데 그 이유 자체가 그런 인간의 심리적인 면이 분명히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번에도 그게 작용을 해서 역시나 또 그 부분은 반복이 되었구나 안타깝게도요.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이 책 읽으면서 또 재밌었던 부분이 그 투자 동호회 대학 때 하셨던 그 에피소드 되게 재밌게 읽었었거든요. 코로나19 때도 그게 반복됐던 것 같습니다. 막 전문가인 그 대표님께 막 훈수 두는 사람들 막 많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사실요 그 장이 이게 꼭지다 이런 느낌을 언제 받느냐면 제가 기본적으로 말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주변 지인들이 만나면은 제가 말을 많이 하는 편이고 또 특히나 주식에 관심들이 많으시니까 뭐 좋은 거 있으면 추천해 달라 뭐 물어보고 그게 많은데 장이 정말 좋을 때는요. 그러니까 꼭지다라는 느낌이 들 때에는 제가 말을 잘 못합니다. 서로 자기 종목을 얘기하기 바쁘고요. 저한테 너 이거 알아? 이런 거 막 오히려 알려주시거든요. 그러면은 느낌이 쎄하다 이런 거를 이제 거기서 제일 많이 봤는데 이번에도 사실은 네 마찬가지였었습니다. 네. 그 이 책이 또 코로나19를 돌아보는 책인데 그때 뭐 51쪽에 표현했던 게 화가놀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요. 이때 화가놀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또 그때 유행했던 화가놀이가 어떤 거에 있었는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제가 그냥 만들어 본 표현인데요. 주식하실 때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사실은 차트거든요. 근데 그 차트 가지고서 갑자기 차트를 많이 보시다 보면은 데자뷰가 느껴지실 때가 있어요. 뭔가 비슷한데? 라고 하게 되면 그 일이 왠지 반복될 것만 같은 느낌이 들게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특히나 사람들 뇌리에 깊게 박히는 그런 차트는 뭐냐 하면 상승은 크게 들어오질 않아요. 급락이 눈에 들어오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은 손실을 회피하고 싶어하는 본능이 더 크다 보니까 그러한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비교를 하시죠. 급락이 나왔었던 2008년 금융위기, 뭐 2000년도에 닷컴 버블, 아니면은 87년도에 이제 뭐 블랙 먼데이, 아니면은 29년도부터 있었었던 대공황,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지금 이제 차트랑 한 비교를 해보는 거죠. 지금 차트랑 굉장히 비슷한데 앞으로 급락이 나올 거야. 그런 얘기를 제가 매니저를 하고 있었던 시기에 매년 들었었거든요. 저희 책에도 나와 있지만 뭐 2013년, 14년, 15년 계속 매년 반복입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논리적인 배경은 없었어요. 근데 다만 차트가 비슷해 보인다. 그게 이제 이유였고 근데 나중에 보면은요 그 차트도요 스케일을 좀 변화시키거나 이렇게 해서 얼추 어떻게 잘 맞춘 거에 불과했거든요. 그래서 좀 요거는 뭔가 이제 그때 느낀 거죠. 이게 차트가 비슷해 보인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뭔가 하락론을 얘기해서는 좀 안 되겠구나라는 거를 그때 하게 되었었고요. 그리고 오히려 지나놓고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그 네 가지 큰 사례 있지 않습니까? 뭐 대공황, 그 다음에 닷컴 버블, 블랙 먼데이, 그 다음 금융위기, 나아가서는 이번 코로나까지 해서 차트를 곧 그려보시잖아요. 같은 차트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큰 하락이 나타났었을 때에 그 차트들에서 공통점이 있느냐라고 하면 거기에 공통점이 없거든요. 그러니 이제 저는 이제 화가놀이를 해놓고 사실 이제 책에서 고전까지도 행간해서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했던 거는 뭐냐 하면 오히려 정말로 큰 문제가 있으려면 이게 차트의 경우에는 과거하고 다를 때가 진짜 위험한 것일 수 있다라는 생각도 살짝은 사실은 했는데 또 그걸 넣으면 너무 또 이제 하락론을 부추기는 것 같아서 네,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거는 이제 독자의 여지로 남겨놨었습니다. 네. 저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연준의 정책 방향이라는 게 뭐 저자님도 정치의 영역이었다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재신임과도 관련이 있었더라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는데요. 보시기에 연준은 이번에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네,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 저는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흔히들 중앙은행이 정치에서 완전히 독립적인 존재다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중앙은행은 정치권을 완전히 무시하고 본인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정책을 펼칠 거야라고들 하시는데, 그게 일단은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거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는 임명권자가 정치인입니다.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그게 통과가 되려면 국회를 거쳐야 되거든요. 즉 국회하고 여야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우리가 너무 이렇게 신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 연준의 정책은 저는 이제 그래도 좀 이제 낙제점은 아니고 중상 정도의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대응을 한 80점, 90점 정도로 잘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기가 오니까는 뭐 돈을 이제 잘 풀었었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그 인플레가 크게 오게 되는데 이 점에서는 크게 실기를 했었죠 그때요. 이거는 완전히 낙제점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와가지고서 이제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막 올려가면서 긴축을 하면서 노력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제 생각에는 22년도 한 9월, 10월부터는 연준이 이제 오히려 이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세상에 본인들이 딱 리더십을 정책을 가지고서 세상에 대한 리더십을 다시 되찾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또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종합을 해보면 중상위 정도 그렇게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뭐 전 세계에서 사실 바이든 대통령보다도 더 주목하는 게 파월 의장의 입인 것 같은데, 과거 이랬던 적이 있을까 싶거든요. 근데 책에서 보니까 또 파월이란 인물이 전 회장이랑도 약간 좀 달랐던 것 같더라고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네, 일단 파월 의장의 가장 큰 이제 특징이다라고 하면은 이분은 경제학자가 아닙니다. 그 변호사 출신이시고요. 그 변호사 출신이 연준 의장을, 그러니까 그 경제학 박사학위가 없는 연준 의장으로는 70년대 후반 이후 처음입니다. 근데 처음에 그렇기 때문에 파월 의장이 선임될 때부터 우려가 많았었습니다. 좀 이제 학문적으로 부족하지 않겠느냐라고 한 거죠. 거기에다가 파월 직전에 그 이제 경제학 박사학위가 없으면서 변호사 출신인 연준 의장이 잘했느냐 하면 굉장히 못했었습니다. 임기를 이제 연준 의장은 채워야 되는데 채우지 못하고 쫓겨났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70년대 후반에 높은 인플레를 잡는 데 실패했다고 해가지고 쫓겨난 의장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처음부터 생각을 했었던 그 이미지가 남아 있고요. 근데 이제 파월이 지금까지 해오는 걸 보면 어쨌든 재임도 됐고 뭐 그 사이에 위아래가 있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뭐 중상 정도의 점수는 줄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건 뭐냐면 파월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카멜레온처럼 자기 의견을 잘 바꾸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틀렸다라고 생각이 될 때 그걸 엄청 밀어붙이는 스타일이 아니라 틀렸다라고 생각이 되면 시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겠다라고 하면서 정책 변환을 바로 시키는 그런 주의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조금 또 장점이 그거는 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파월 의장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주목하게 된 거는, 그러니까 모든 의장들이 본인만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면은 벤 버냉키 의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뭔가 본인이 예전에 그 그린스펀하고는 다르게 자기가 이제 디플레 파이터로서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막 녹여내고 싶어 했어요. 그다음에 옐런 의장 같은 경우에는 특유의 그 안정적인 성격을 정책에 이렇게 투영을 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그 파월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말을 잘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원래는 이렇게 말을 많이 안 해요. 그 회의를 1년에 8번 하면 4번만 인터뷰를 하거든요. 근데 파월 때 바꾼 겁니다. 8번 다 나는 인터뷰를 하겠다. 부담일 수도 있었을 텐데. 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소통을 늘리면 이제 그 시장과 연준 간의 오해가 없어진다라고 해서 말하는 걸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연준에 집중해야 되느냐? 말하는 걸 늘려버리니까 봐야 될 이벤트가 늘어난 겁니다. 과거에는 1년에 4번만 할 때는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큰 정책의 변화는 인터뷰가 없는 회의에서는 안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가 확 생기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는 다 인터뷰를 하니까 항상 큰 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연준에 대한 이런 관심도가 훨씬 더 또 높아지게 된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네. 책을 읽으면서 제가 이렇게
그랬구나 이렇게 한 게 있었어요. 그게 주도주 변화 설명해 주실 때 왜 코로나 이전에 소위 말하는 빅테크들이 그렇게 잘 나가, 아까도 잠깐 해주셨지만 그 흐름을 설명해 주시는 게 되게 초보자들 눈에 너무 눈높이에 잘 맞는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이전의 주도주 흐름과 이제 그걸 토대로 앞으로의 주도주 흐름이 어떻게 갈 거로 보고 계시는지 그 얘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주 크게 보셔가지고서는요, 과연 순환론이 있을 거냐 없을 거냐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환론이 없는 세상이다라고 하면은 그게 2014에서 19년까지거든요. 그러면 승자가 계속 승자가 되는 거죠. 인플레는 없고, 그러면 성장주가 계속해서 다른 것들을 이겨내는, 우리가 이제 봤었던 그런 장일 테고요. 그게 아니라 순환론이 났다 다시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금융장세, 실적장세, 역실적장세, 그 다음에 역금융장세, 역실적장세 별로 해가지고 각각의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공들 별로 해서 주도주가 바뀌게 되겠죠. 그러니까 뭐 가령 예를 들면은 처음에 금융장세의 경우는 세상은 정말로 좋지가 않은데, 근데 오로지 돈의 힘으로 증시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럴 때에는 보통 이제 뭐 금융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실적 장세가 오게 되면은 그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 시클리컬이라고 하는 주식들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세 변화라는 거의 기저에는 이 재고 사이클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좋아지기 시작하겠네, 재고를 쌓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은 아주 중우장대에, 그러니까 주문이 갑자기 나오게 되면은 공장을 막 돌려가지고서 가동률이 높아지면 돈을 잘 버는 기업들, 뭐 화학이나 철강이나 우리나라 반도체도 여기에 속하거든요. 그런 기업들이 이제 이익이 증가를 하고 주가가 굉장히 좋게 되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실적 장세도 전반 후반이 나뉘는데요. 후반으로 넘어가게 되면 전반 후반을 나누는 결정적인 부분은 인플레가 발생하느냐 아니냐입니다. 이번에는 인플레가 발생을 했죠. 인플레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개별 성장주가 좋은 장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돈은 더 이상 들어오지를 못하고, 근데 여전히 투자 심리는 좋은 상황에서 여기에서 가격은 올라가기 시작하니 그 물가 오르는 거를 전부 다 실제 가격에 바로 반영을 시킬 수 있는 그럴 때는 성장주들이거든요. 그만큼의 이제 가격 전가력이 있다는 거니까는요. 그런 데들이 이제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역금융 장세가 오면은 살아남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때는 다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은 좋은데 금융 쪽에서 긴축 때문에 아주 고생을 하는 시기이고요. 그 다음에 역실적 장세가 오게 되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그때가 투자 심리도 나쁘고, 그 다음에 실제로 기업도 상황이 좋지가 않은, 막 적자 나는 기업들이 생겨나고 하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럴 때에는 이제 사실 주도주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그 시기에 해야 되는 거는 아주 우량주들, 정말 좋지 않은 상황이 와도 살아남을 수 있는 우량주들을 값싸게 살 수 있는 그런 시기이고, 그런 식으로 이제 나뉘게 됩니다. 지금은 무슨 장세인 거예요? 제 생각에 지금은 금융장세라고 생각을 하고요. 금융장세에서 이제 여름 정도에는 실적장세로 넘어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고, 이제 요 부분이 사실 이번 책에서도 좀 강조가 된 부분인데요. 금융장세라고 하면은 보통들 기준금리를 내려야지 금융장세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근데 그 순환론을 주장을 하셨던 분들의 의견을 보면 다들 금융 완화 혹은 장기금리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기금리만 볼 것이 아니라 장기금리, 그 다음에 전체적인 금융 환경의 완화가 나타나는지를 봐야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작년 10월 달이 미국을 보면은 10년물 금리가 4.4%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 1%포인트 낮아졌거든요. 그래서 중장기 금리들이 다 내려왔습니다. 그거를 겪으면서 자금 조달을 단기로 하는 기업도 있고 장기로 하는 기업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장기 비중이 높은 데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좀 적어진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금융장세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어떤 쪽에서 우리가 장세를 구분할 때 특히 금융장세에서 오해가 있었는지를 책을 통해서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기업들이 최악의 상황을 지나서 기업 실적이 조금씩 올라오게 되거든요. 실제로 지금 예상치를 보게 되면 작년 4분기, 올해 1분기, 2분기까지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이 역신장일 것이다라고 애널리스트 분들이 예상을 해놓으셨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실적이 증가를 한다라는 거고, 특히나 이번 1분기 실적을 보면은 그런 암울한 전망 대비해서 기업 실적이 많이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잘하면은 그 시기가 앞당겨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저는 뭐 2, 3분기다라고 보면은 여름이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기업 실적의 추정치가 조금씩 실제로도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향이 앞으로 계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